서울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오하이오는 거대한 소음의 파도에 휩싸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쉴 새 없이 오가는 인파,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 그녀가 떠나온 고향의 푸른 논과 고요한 새벽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연은 낡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 재산인 약간의 현금과 지난 몇 년간 밤을 새워가며 그린 디자인 포트폴리오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남아 가족의 빚을 갚고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서울에서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작은 디자인 회사와의 면접이었다. 비록 이름 없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하연에게는 절박한 기회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기대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면접관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건성으로 훑어본 후 그녀의 지방대학 졸업장과 촌스러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하연 씨, 열정은 알겠지만 여긴 서울이에요. 감각도, 학벌도 없는 사람에게 맡길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 말은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회사 문을 나섰다. 도시의 차가운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한 첫 순간이었다. 좌절감에 빠져 있을 틈도 없었다. 그녀는 당장 오늘 밤 지낼 곳과 저녁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 떠나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고급 호텔 카페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놓은 상태였다. 하연은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약속된 장소인 KY 호텔로 향했다.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 애쓰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있었다. 같은 시각 호텔 카페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KY그룹의 총수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1분 1초를 아껴 쓰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할머니인 강 여사의 강압에 못 이겨 원치 않는 맞선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상대 여자가 도착하면 5분 안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생각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듯한 냉기를 뿜어냈다.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지만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하연은 갓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첫 주문을 받아 손님 테이블로 향하고 있었다. 낯선 환경과 비싼 그릇들 때문에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다른 손님을 피하려다 발이 꼬이며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녀가 들고 있던 쟁반 위에 오렌지 주스 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권희준의 하얀 셔츠와 중요한 서류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이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급하게 냅킨으로 그의 옷을 닦으려 했다. 그만둬 이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행동을 막았다. 그는 자신의 옷보다 주스에 흠뻑 젖어버린 중요한 계약서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가 막 그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던 순간 우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란이냐? KY그룹의 대주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강인숙 회장이었다.
그녀는 손자의 맞선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 예고 없이 나타난 것이었다. 강 회장은 무릎을 꿇다시피 허리를 숙이고 있는 하연과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손자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완전히 오해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정략 결혼을 위해 거만하게 구는 재벌가 딸들을 혐오했다. 그녀는 이준이 늦게 나타난 맞선 상대를 일부러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히려 허둥대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하연의 순박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준아 어른을 앞에 세워두고 무슨 무례한 짓이냐. 강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준과 하연은 동시에 해명하려 했다. 할머니, 오해입니다. 이 사람은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실수로...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쓰며 따뜻하게 말했다. 괜찮다. 아가, 우리 손자가 원래 좀 무뚝뚝해서 그래. 그리고는 이준을 향해 폭탄 선언을 했다. 나는 이 아가씨가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랑 아주 잘 어울려. 이 결혼. 나는 찬성이다. 그녀는 하연의 손을 꽉 잡고 카페를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 아까 나랑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하자꾸나. 하연은 영문도 모른 채 강력한 노부인의 손에 이끌려갔다. 서울에서의 첫날, 그녀의 인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다. 강인숙 회장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로열 스위트룸이었다. 오하연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최고급 벨벳 소파에 앉혀졌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자신이 호텔 직원일 뿐이라고 해명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막았다. 괜찮다. 괜찮아. 일부러 겸손하게 굴지 않아도 돼. 나는 다 안단다. 강 회장은 하연이 자신의 가난한 배경 때문에 일부러 몸을 낮춘다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꿈은 무엇인지, 하연은 더 이상 오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시골에서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에 빚이 많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꿈은 가족의 빚을 갚고 실력 있는 산업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라고.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강 회장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하연은 허영심 많고 나약한 재벌가 딸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아이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과 순수함. 바로 그녀가 손자 며느리에게서 찾던 덕목이었다. 강 회장의 마음은 더욱 하연에게로 기울었다. 그때 스위트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잔뜩 화가 난 권희준이 들어섰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맞선 상대가 아니라 방금 저한테 주스를 쏟은 호텔 직원입니다. 그는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래서 뭐 직원이면 어떻고 맞선 상대면 어떠냐.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그녀는 이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하거라. 내가 점 찍은 이 아가씨와 결혼하든지 아니면 당장 내일 한성그룹에 한유라와 결혼식을 올리든지 둘 다 싫다면 네가 앉아있는 그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 각오를 해야 할 게다. 이준은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는 한 번 결심하면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유라와의 결혼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녀는 오만하고 집착이 강한 여자였고
그 결혼은 KY그룹을 한성그룹의 통째로 넘기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약속이자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진퇴양난의 상황, 그의 차가운 시선이 겁에 질린 채 앉아있는 하연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산이 끝났다. 이 여자,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통제하기 쉬워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빚이라는 확실한 약점이 있었다. 그는 짧은 순간에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할머니 뜻대로 하죠.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강 회장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하연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강 회장이 흡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나자 스위트룸에는 이준과 하연 단둘만이 남았다. 방금 전까지 하연을 향해 있던 이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업가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하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군.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니까. 그는 하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아주 간단한 비즈니스 거래라고 했다. 내가 당신 가족의 빚 전부를 갚아주지.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당신에게 최고급 주거지와 생활비, 그리고 매달 충분한 품위 유지비를 제공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대가로 당신은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연기하면 돼. 가족 모임이나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내 할머니를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거야. 물론 내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는 어리석은 짓은 금물이야. 1년 뒤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거고 나는 당신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위자료를 지불하지. 어때? 나쁜 조건은 아닐 텐데. 하연은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돈으로 사려는 남자의 오만한 태도에 구역질이 났다. 당장이라도 그의 얼굴에 거절의 말을 내뱉고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아버지의 빚, 편찮으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의 자존심과 가족의 생계,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리고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그 계약 하겠어요. 다음 날 하연은 이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에는 대외적인 행동 수칙, 비밀 유지 의무, 계약 파기 시 위약금 조항까지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조항들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넣으며 지난 1년간의 인생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계약서가 놓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준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차가운 만족감에 하연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환영하지. 권이준의 세계에 온 걸. 권하연 씨. 이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그녀의 새로운 감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오하연의 새로운 삶은 권이준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름 위에 떠있는 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하연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그녀의 낡은 여행 가방은 이곳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섬처럼 보였다.
권희주는 그녀에게 집안의 규칙을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안의 인테리어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여기가 당신 방, 저쪽은 내 서재와 침실,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정부에게 말하면 될 거고. 그에게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잠시 들여놓은 가구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계약 아내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혹독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에게는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술 전문가까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붙었다.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투와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그녀를 재벌가 며느리에 걸맞은 사람으로 뜯어고치려 했다. 촌스러운 옷은 명품으로 바뀌었고 질끈 묶었던 머리는 세련된 웨이브 스타일로 변했다. 하연은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물질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녀는 거대한 유리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외로웠다. 이주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주치더라도 투명 인간처럼 그녀를 대했다. 며칠 후 KY그룹의 홍보팀을 통해 권희준 총수의 약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상대는 평범한 일반인 오하연. 그 소식은 재계와 사교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권희준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데렐라가 대체 누구인지. 이 소식은 당연히 한성그룹의 딸 한유라의 귀에도 들어갔다. 청담동의 한 고급 습에서 마사지를 받던 그녀는 비서가 보여주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름답게 관리된 그녀의 얼굴이 질투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냈다. 한율에게 권희주는 단순한 정략결혼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져야만 하는 최고의 트로피이자 자신의 자존심 그 자체였다. 그런데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말뼈다귀 같은 계집애가 자신의 것을 가로챈단 말인가. 그녀는 이 모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서를 닥달하여 이준의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어떤 예고도 없이 분노의 참모습으로 펜트하우스의 초인종을 눌렀다. 그날 이준은 회사 일로 출근했고 집에는 하연 혼자 있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하연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유라가 서 있었다. 유라는 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가 오하연이라고 생각보다 더 볼품없네. 그녀는 하연을 밀치고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리고는 마치 자기 집인 양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이 집, 이준 씨, 그리고 KY그룹 전부 다 원래 내 것이었어. 알아. 그런데 너 같은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다 망쳐놨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날카로웠다. 얼마를 받았니? 내 부모님 빚이 얼마기에 내 인생을 통째로 팔아넘긴 거야. 말해봐. 내가 2배로 쳐줄 테니 당장 꺼져. 하연은 처음에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에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을 모욕할 자격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돈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연의 당당한 태도에 유라의 얼굴이 더욱 험악하게 변했다. 유라가 막 하연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든 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이준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유라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유라는 이준의 등장에 당황하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준은 그녀에게 단 한 톨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댈 생각 마. 그는 내 사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굴욕감에 휩싸인 그녀는 하연을 향해 악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떠났다.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네 더러운 정체를 세상에 까발려 줄 테니까. 그녀의 위협은 앞으로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며칠 후 KY그룹이 주최하는 우큐비IP 자선갈라 파티가 열렸다. 이 행사는 오하연이 권희준의 약혼녀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는 공식적인 무대였다. 파티를 앞두고 이준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능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오늘 밤 당신은 시골에서 온 오하연이 아니라 내 약혼녀야. 미소를 잃지 말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은 최대한 아끼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서 떨어지지 마시오. 나를 망신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거야. 그는 하연이 그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스타일리스트 팀이 강인숙 회장이 직접 골랐다는 드레스를 가져왔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맑은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우아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실크 드레스였다. 머리를 손질하고 옅은 화장을 마치자 거울 속에는 촌스러운 시골 처녀가 아닌 기품 있는 아가씨가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를 데리러 온 이준은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잠깐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하연은 그의 미세한 눈빛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상류층 인사들이 모인 듯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아래 최고급 샴페인을 든 사람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준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연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노골적인 시선들, 귓가에 들려오는 작은 수군거림.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구경거리가 된 듯한 기분에 숨이 막혔다. 그때 이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쌌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단단함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그들 앞에 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누구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거만한 미소를 띤 채 다가왔다. 그녀는 하연의 약점을 파고들 교묘한 덫을 준비해 온 참이었다. 어머, 하연 씨.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시겠어요. 그녀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하연이 전혀 알 리 없는 고전 음악이나 미술사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하연을 무식한 여자로 만들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연 씨 같은 분도 그런 고상한 취미가 있으려나. 하연은 유라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혹시 유라 씨께서 저 같은 초심자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다면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대답에 오히려 유라가 무한한 입장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교양을 뽐내며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 유라를 속 좁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주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그녀의 의외의 대처 능력에 조금 놀랐다. 잠시 후 이주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인 박 사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 사장은 최근 출시한 스마트홈 기기의 디자인 결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기능은 완벽했지만 디자인이 투박하고 사용하기 불편하여 시장의 반응이 차갑다는 것이었다. 조용히 이준의 곁에 서 있던 하연은 박 사장이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설계도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준과 박 사장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제품의 버튼 배열이 사용자의 실제 동선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기능을 엄지손가락이 가장 편안하게 닿는 이쪽에 배치하고 전체적인 형태를 곡선으로 다듬어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개선하면 어떨까요? 그녀는 냅킨 위에 즉석에서 몇 개의 선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자신감이 넘쳤다. 박 사장은 그녀의 스케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그의 최고급 디자인팀이 몇 달간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해결책이었다. 유레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오하연 양,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셨군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이주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미처 몰랐던 오하연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골에서 올라온 촌뜨기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영리하고 재능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강인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를 처음으로 존중하게 되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잘했어. 짧은 칭찬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계약 관계에 아주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내는 시작이었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의 일은 권희준과 오하연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준은 더 이상 하연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하연 역시 조금은 이 낯선 환경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의 본질이 거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따뜻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사무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하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서재 문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살짝 안을 들여다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이준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갑옷 같은 냉정함 대신 깊은 고독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연은 처음으로 보았다. 냉혹한 KY 그룹의 총수가 아닌 상처받기 쉬운 영혼을 가진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하연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때 인기척을 느낀 이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순식간에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오? 하지만 하연은 이미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연약한 속살을 보고 만 후였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그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하연은 이준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가 내뱉는 차가운 말들 속에서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준 역시 하연의 새로운 면모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통해 하연이 매달 지급되는 품위 유지비의 대부분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이나 보석 대신 낡은 디자인 서적들을 사는데 남은 돈을 쓰고 있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 퇴근하며 그녀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를 그리고 공부하고 있었다. 파티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재능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사업가로서.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본능적인 존경심을 느꼈다. 어느 날, 이준은 중요한 해외 계약이 무산되어 최악의 기분으로 퇴근했다. 그는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며 서재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 하연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책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하나를 놓고 나갔다. 낯선 약초 향기가 서재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이준은 잠시 경계했지만 두통이 너무 심해 자신도 모르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놀랍게도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끈거리던 머리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하연이 어릴 적 어머니가 두통에 시달릴 때마다 끓여주시던 국화차였다. 그날 밤 이준은 처음으로 계약관계 밖에서 오는 순수한 친절과 따뜻함을 경험했다. 그 작은 사건들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준은 텅 빈 집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고, 하연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에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 계약서에 명시된 개인적인 감정을 품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심장의 움직임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감정은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강인숙 회장이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사이 좋은 신혼부부를 연기하기 위해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다. 그들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하연은 직접 과일을 깎아 강 회장에게 대접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모습에 흐뭇해했다. 연기를 하던 도중 하연과 이준의 손이 우연히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떨림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희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집 안에는 어색하고도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서둘러 서로에게 밤 인사를 건네고 각자의 방으로 향했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그들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벽에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자선 파티에서의 굴욕은 한유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하연은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몇몇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까지 남겼다. 사교계에서 오하연을 고립시키려던 유라의 첫 번째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저 시골뜨기 계집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비서에게 명령했다. 오하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그 천박한 뿌리를 세상에 전부 드러내버릴 거야. 유라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유라의 지시를 받은 흥신소 직원은 유능했다. 그는 곧장 하연의 고향 마을로 내려가 탐문을 시작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선 사업가로 소개하며 하연의 가족을 돕고 싶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갔고 하연의 가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그리고 담보로 잡힌 낡은 집까지. 흥신소 직원은 하연의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동정하는 척하며 그들의 빚 독촉장, 사본과 초라한 집의 사진까지 교묘하게 손에 넣었다. 유라가 원하던 더러운 진실이 확보된 것이다. 무기를 손에 쥔 유라는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돈에 굶주린 악명 높은 인터넷 연예매체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자신이 입수한 정보들을 가장 악의적인 방식으로 각색하여 넘겼다. 그녀가 제공한 이야기는 단순한 가난한 가족의 사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을 무기로 재벌 총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계획적인 사기극으로 둔갑했다. 기사에는 하연이 호텔에서 일부러 주스를 쏟으며 권희준의 동정심을 유발했고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그를 유혹했다는 식의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증거랍시고 첨부된 그녀의 초라한 시골집 사진과 빚 독촉장은 그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신데렐라의 두 얼굴, KY그룹 권희준을 노린 꽃뱀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 세상을 뒤덮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어제까지 하연의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비난을 퍼부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사기꾼, 여우, 집안의 수치라고 부르는 악플들로 가득 찼다. 펜트하우스와 KY그룹 본사 앞에는 하연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연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하연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가 빗발쳤고 인터넷에는 자신의 얼굴과 가족들의 사진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차갑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갇혀 이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때 권 씨 집안의 친척들로부터 이준에게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장 이 불결한 스캔들을 끝내고 하연과의 약혼을 파기하라고 이준을 압박했다. 처음에 하연을 마음에 들어 했던 강 회장마저도 집안의 거센 반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굳은 얼굴의 이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연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하연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을 위반했다, 그에게. 그리고 그의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제가 당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계약은 오늘부로 끝내는 게 맞아요. 위약금은 어떻게든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당장 떠날게요.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이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냉철한 사업가로서의 이성은 당장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리고 성가신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지만 그의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만신창이가 된 채 자신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대답 대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하연에게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 그는 과연 그녀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켜줄 것인가? 그들이 쌓아 올린 위태로운 신뢰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권희준의 침묵은 오하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KY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당연히 자신과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릴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녀를 향해 조금씩 싹트던 그의 작은 관심과 배려는 이 거대한 스캔들 앞에서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터였다. 하연은 밤새 뜬 눈으로 자신의 작은 짐을 쌌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그녀는 조용히 사라져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의 비서와 법무팀, 그리고 홍보팀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모두가 하나같이 그에게 오하연과의 관계를 즉시 정리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안 어른들의 압박은 더욱 거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사업가로서의 그는 당연히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지난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떠나겠다고 말하던 하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기지, 밤늦도록 디자인 공부에 매달리던 그녀의 열정, 조용히 건네주던 따뜻한 국화차까지. 그녀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녀는 진실했고 강인했으며 따뜻했다. 그녀를 내치는 것은 그의 삭막한 세상에 들어온 유일한 온기를 스스로 꺼버리는 것과 같았다. 이주는 평생을 이성과 계산에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시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수화기 너머의 팀장은 당연히 약혼 파기 발표라고 생각했지만 이주는 굳이 정정해 주지 않았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하연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이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TV를 통해 기자회견 소식을 접했다. 자신의 계약 관계가, 그리고
짧았던 서울 생활이 저곳에서 공식적으로 끝장날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시큰했다. 그때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위해 완벽하게 옷을 차려입은 이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한마디를 던졌다. 같이 갑시다. 하연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단호함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쩌면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뿜어내는 카메라 플래시로 눈을 뜰 수 없을 지경이었다. 하연은 주최 측이 마련해준 맨 앞자리에 앉았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녀는 사형대에 오른 죄수처럼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이준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장내가 조용해지고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스캔들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발언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제 약혼녀 오하연 씨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계약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했다. 오하연 씨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하연 씨를 처음 만나고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끈질기게 구애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저를 밀어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스캔들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받은 상처는 모두 저의 성급함과 불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는 세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선 파티에서의 일화를 예로 들며 그녀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재능에 대해 칭찬했다. 그는 그녀를 동정받아야 할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능이 있는 인재라고 소개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그것은 대중이 원하던 신데렐라 스토리를 뛰어넘어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로맨스로 사건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이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주리라고는. 무대 위에서 이준은 눈물을 흘리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녀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가 그동안 부정하고 외면하려 했던 감정의 실체는 사랑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하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녀를 데리고 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계약 관계는 가장 뜨거운 폭풍을 함께 이겨내며 이제 막 진짜 사랑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은 세상의 여론을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았다. 비난의 화살은 방향을 틀어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려 했던 악의적인 세력, 즉 한유라와 그녀가 정보를 흘린 황색 언론을 향했다. 권희준과 오하연은 역경을 이겨낸 용감한 커플로 대중의 뜨거운 응원을 받게 되었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얼음장 같던 비즈니스적인 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소식은 한성그룹 한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 유라가 분노에 차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딸의 어리석은 복수극이 실패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권희준의 행동 그 자체였다. 감정에 휘둘려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도박. 그는 그런 행동을 리더의 가장 큰 결격 사유라고 생각했다. 또한 권희준이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KY그룹의 이미지가 오히려 좋아진 것은 호시탐탐 KY그룹을 노리던 그의 장기적인 계획에 차질을 주는 일이었다. 이제 그만해라, 유라야. 한 회장이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어린애들 장난 같은 복수극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다. 그는 이번 사건을 모욕이자 기회로 여겼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권희준을 얕보았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KY그룹을 통째로 삼켜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유라의 실패를 디딤돌 삼아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KY그룹을 향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선언했다. 이제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두 거대 그룹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 번졌다. 한 회장의 공격은 교활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KY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연구원들을 높은 연봉과 직책을 미끼로 빼내 가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에는 KY그룹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흔들었고 은행과 투자사들을 압박하여 KY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게 만들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권희준은 다시 전쟁 모드로 돌입했다. 그는 밤낮 없이 비상회의를 주재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하연과 함께하던 짧았던 평화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다시 과묵하고 날카로워졌지만 이제 그의 모습은 외로운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장수처럼 보였다. 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긴장감 넘치는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니었다면 이준이 한 회장의 심기를 건드릴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녀는 무력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를 도왔다. 그가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음식을 챙겨주고 밤을 새우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하는 동반자였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한 회장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시장에 풀린 KY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그리고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적대적 인수 합병의 위협은 이제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었다. 이준과 그의 팀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사냥꾼인 한 회장의 지략 앞에서 번번이 수세에 몰렸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도 이준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며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패배감과 고뇌가 서려 있었다. 하연은 문틈으로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녀 역시 이 전쟁에 뛰어들어 그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하연은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리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는 권희준에게로 향했다. 서류 더미에 파묻힌 그의 모습은 마치 난파선의 선장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등장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여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오 라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아니요.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싸우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주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재무나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작은 일이라도 맡겨서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뭘 할 수 있겠소? 하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제가 돈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디자인은 알아요. 한성그룹이 이번 M&A 자금줄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제품. 오리온 스마트 허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게 주세요. 제품 그 자체를 분석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제안은 엉뚱하게 들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이주는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오리온 스마트 허브의 설계도부터 부품 리스트, 시제품 테스트 결과, 시장 반응 보고서까지 관련된 모든 대외비 자료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부터 하연의 방은 디자인 연구실로 변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자료에 몰두했다. 그녀는 단순히 제품의 외관이나 성능만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분석하고 소재와 구조, 생산 공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디자인 철학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오리온 스마트 허브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으로 기술 전문 매체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었다. 누구도 그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하연은 사용자 중심의 실용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 버그가 아닌 근본적인 물리적 설계 결함이었다. 제품의 외관을 위해 사용된 신소재 복합 플라스틱은 아름다웠지만 내열성이 기존 소재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그런데 디자이너는 미관을 중시한 나머지 강력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는 통풍구를 다른 모듈을 연결하거나 푹신한 카페 위에 놓았을 때 쉽게 막히는 위치에 설계해 놓았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 제품은 과부하 상태에서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최악의 경우 케이스가 녹아내리거나 화재의 위험까지 있었다. 그것은 기능보다 형태를 우선시한 디자인이 낳은 예고된 재앙이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준에 충직한 엔지니어 한 명에게 은밀히 도움을 요청하여 오리온 스마트 허브의 시제품을 입수했다. 그리고
KY 그룹 빌딩의 보안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기에 과부하를 걸고 계속해서 작동시키자 내부 온도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기 시작했다. 엔지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중앙 처리 장치 부근의 케이스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플라스틱이 타는 희미한 냄새가 연구실 안에 퍼졌다. 하연의 가설이 완벽하게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한성그룹의 명성과 재정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하연과 엔지니어는 곧장 이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회사의 운명에 대한 비관적인 회의를 하고 있었다. 하연은 회의를 중단시키고 그들 앞에 자신의 발견을 보고했다. 테스트 데이터, 뒤틀린 시제품의 사진, 그리고 설계 결함에 대한 그녀의 명료하고 논리적인 분석. 회의실의 분위기는 절망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짜릿한 희망으로 바뀌었다. 이주는 증거 자료와 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깊은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순히 작은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비밀 병기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맹렬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한 회장, 이제 당신의 차례는 끝났어. 그의 선언은 이제 막 시작될 결정적인 방역을 예고하고 있었다. KY그룹의 운명이 걸린 임시주주총회 당일. 본사 대강당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성그룹의 적대적 M&A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이 자리에는 양측의 지지 세력과 수많은 언론이 몰려들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한 회장과 한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는 권희준과 오하연을 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흘렸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모든 것은 한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한 회장 측 변호인단은 KY그룹의 현재 경영진이 스캔들로 인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자신들이 회사를 인수하여 정상화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논리는 그럴듯했고 일부 중립 성향의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그들이 모든 주장을 펼칠 때까지 굳은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착한 모습이 오히려 한 회장의 심기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내 권희준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렸다. 마침내 모든 발표가 끝나고 운명의 M&A 찬반 투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희준이 의장에게 최종 반박 발언을 할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감정에 호소하거나 지루한 재무 이야기로 시간을 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열에 의해 흉측하게 뒤틀린 오리온 스마트 허브의 사진을 띄웠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이 그룹의 미래라고 선전하는 이 제품에는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주는 하연이 자신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대로 제품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화의 위험성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는 테스트 과정이 담긴 영상과
데이터 분석 자료를 차례로 공개했다. 회의장에는 불신과 경악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전부 날조된 자료다. 패배를 앞둔 자의 비열한 흑색 선전일 뿐이야. 한 회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모든 기자들과 주주들의 스마트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외 IT 전문 매체와 소비자 안전위원회에서 오리온 스마트 허브의 설계 결함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긴급 속보로 내보낸 것이었다. 권희준의 팀이 회의 시간에 맞춰 미리 제보해둔 정보가 터진 것이다. 회의장 스크린의 주식 시세창에는 한성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한 회장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M&A 자금을 대주기로 했던 투자사와 은행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 그의 야망을 지탱해주던 돈줄이 단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제 한성그룹의 M&A 제안은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안건은 즉시 부결되었고 주주총회는 KY그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권희준은 회사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오만함을 만천에 드러내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무너진 한 회장을 향해 승자의 여유 대신 차갑고 마지막 경고가 담긴 시선을 보냈다. 전쟁은 끝났다. 회의장이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혼돈으로 뒤섞인 가운데 이준은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충직한 팀원들과 함께 서 있는 하연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하연의 비밀 병기가 이 길고 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성그룹은 치명적인 제품 결함 문제와 주가 폭락, 그리고 M&A 실패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했다. 반면 KY그룹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권희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더욱 단단하게 뭉쳤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곳은 차가운 계약 이행의 장소가 아니었다. 어색한 영이 대신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웃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 위로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1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행복이 그저 계약서 위에 세워진 신기루는 아닐까. 하연은 문득문득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의 목표가 달성된 지금, 자신은 이제 그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이미 이 차가운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준 역시 다가오는 계약 만료일을 무겁게 의식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준은 알고 있었다. 오하연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녀가 없는 이 펜트하우스가 다시 텅 빈 침묵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견딜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의 메마른 세상에 온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준 동료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는 한때 자신의 기막힌 묘수라고 생각했던 그 얄팍한 계약서가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어리석은 장애물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이주는 하연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식지 않고 있었다. 이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꼈다. 그의 손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차가운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 계약서를 본 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그는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주는 그녀 앞에 섰다. 이 계약서, 기억하오. 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이주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거래는 끝났어.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거요. 하연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충격받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별 통보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방식이었다. 그때 이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과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계약을 합시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계약 기간은 평생, 조건은 서로의 마음을 전부 상대에게 주는 것. 오하연 씨, 당신은 내 회사를 구했지만 그보다 먼저 얼어붙어 있던 내 인생을 구했소. 당신 없는 내일은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번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는 청혼이요.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산업 디자인을 상징하는 작은 톱니바퀴 모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반지였다.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불안과 고통의 시간이 이 눈부신 순간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다. 이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치욕스러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가장 순수한 진심이 담긴 청혼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몇 년 후, 하연은 더 이상 총수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KY그룹의 혁신 디자인 연구소 소장 자리에 올랐다. 권희준과 오하연,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인생과 일에 있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한 파트너이자 진정한 부부가 되어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